안녕하세요. 김기명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6회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현지 물류체계는 본국 중심의 생산 활동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국제 물류를 통해서 기업이 이제 수익성을 올리고 그리고 생산과 또는 유통과 관련된 효율성을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현지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죠? 바로 현지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지 물류 체계를 구성을 할 때는 본국 중심의 생산 활동이 위주가 되는 것보다는 현지국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즉, 현지화된 그러한 활동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물류 체계는 본국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현지국 중심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판매 활동보다는 우리가 현지 맞춤화되어 있는 판매 활동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우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2번 글로벌 SCM 네트워크 체계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 등 기업 활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통한 전 세계적 범위로 우리가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점 물류 체계는 기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경제권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류 관리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싱가포르라든가 또는 홍콩 등과 같은 물류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물류 관리 체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박들이 모이기 때문에 분배와 관련하여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죠. 자, 4번. 현지 물류 체계는 국가별 현지 자회사를 중심으로 물류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 현지국 생산 거점을 둔다. 결국은 1번과 4번을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4번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글로벌 SCM 네트워크 체계는 정보 자원, 물류 인프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국경을 초월해 통합적으로 관리 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였죠? 전 관계사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1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 시스템 중 고전적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오랜만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은 해외 자회사 창고까지 저속, 대량 운송을 이용하여 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 자, 고전적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보냄으로써 단위당 운송료를 줄인다. 그리고 서류 작성에 관련된 불편함, 비용과 그러한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1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수출국 창고에 재고를 집중시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보관비가 절감된다. 대량 운송에 의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보관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3번. 수출기업으로부터 해외 자회사 창고로의 출하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 창고의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된다. 자, 대량 운송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출하 빈도는 어떻게 돼요? 대량 운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출하 빈도는 낮아진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해외 자회사 창고는 집화, 분류, 배송 기능에 중점을 둔다.
자, 고전적 시스템에서의 해외 자회사 창고는 주로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죠. 5번, 상품이 생산국 창고에서 출하되어 한 지역의 중심국에 있는 중앙 창고로 수송된 후 각 자회사 창고 혹은 고객에게 수송된다. 자,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2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8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급제도는 선박의 가망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생긴 제도이다. 자, 선박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선박이 가망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해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선급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관세, 등록세, 소득세, 개선료, 도선료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자, 관세, 등록세, 소득세, 개선료, 도선료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량은 뭐였죠? 재화 중량 톤수가 아니라 총 톤수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화 중량 톤수는요, 선박 매매, 용선료 등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중량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건현은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이의 선체 높이를 의미한다. 수면에 잠기지 않는,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윗부분의 선체 높이를 우리가 건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만재 흘수선 같은 경우는 항해의 안전상 허용된 최대 흘수를 의미하죠. 그 선박의 좌측, 우측, 선박의 우연측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선박의 항행 구역 시기에 따라 해수와 담수, 동절기와 하절기, 열대 및 북태평양, 북대서양 등으로 구분하여 선박의 우현측에 표시가 된다. 로드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선박은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품을 싣고 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로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것이다. 일단 물에 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품운송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취한다. 자, 부합계약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죠? 선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일반 개품운송 계약 같은 경우는 선사가 제시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화주가 승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주가 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계약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가 제시하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부합계약 형태를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정기 용선 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표준 서식으로 젠콘 서식이 사용이 된다. 자, 젠콘 서식 같은 경우는요, 정기 용선 계약보다는 주로 항해 용선 계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기 용선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타임 폼이라든가 또는 NYP 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항해 용선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물량 용선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총괄 운임 용선이 있다. 자, 프레이트 차터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 운임 계산인 거고요. 럼섬 차터 같은 경우는 선복 전체 또는 선박 전체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나용선 계약은
빈배를 빌려주는 계약 형태를 의미하죠.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여 선장, 선원, 승무원 및 연료나 장비 등 인적, 물적 요소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즉, 선장, 선원의 고용에 관한 의무 그리고 비용에 관해서 용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스텀 차터는 항해 용선 계약에서 선주가 적 양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역비 및 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만 채선료라든가 할증료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선 운송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매 항차마다 항로가 달라진다. 자,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부정기선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네요. 자, 2번 정기선 운송은 공시된 스케줄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선 운송은 1번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기선 운송은 항로가 일정하다.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정기선 운임은 타리프를 공시하고 공시된 운임률에 따라 운임이 부과되므로 부정기선 운임에 비해 안정적이다. 자, 여기서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는 운임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한 폭이 적다라는 겁니다. 선사에서 운임률을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임률에 의해서 운임이 정해진다라는 거고요. 운임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부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이 되는 자율운임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의 변동폭이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집화 및 운송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투자가 필요하다. 자, 컨테이너선이 접안을 하기 위한 구조물인 우리 부두가 필요하죠. 그렇죠? CY가 필요하고요. 컨테이너 터미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와 부두 간의 물건을 오고 가도록 할 수 있는 크레인 등 장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기선 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선박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정기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운송인 퍼블릭 캐리어이다. 맞죠?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양아시 죄송합니다. 자, 86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양아시 화역비를 화주가 부담하지 않는 운임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양아시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누가 부담하는 거죠? 선주가 부담을 하는 조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세요. 벌스텀입니다. 벌스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선적 비용과 양아 비용이 운임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가 부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free F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free라는 개념은 누구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ree in 선적할 때 선주는 선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적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용선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아할 때 하역비는 누가 부담한다? 양아 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도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하죠? 선주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FO 텀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양아 비용에 대해서 선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용선자가 부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FIO, free in and out이죠. 선적, 양아할 때 선주는 자유롭다, 면책된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담한다고요? 용선자가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FIO, ST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선내에서 선박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비용까지도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 용선자가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하지 않는 운임 조건은 기역과 니은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내용까지 살펴보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출제하신 분이 약간 좀 틀리라고 변별력 그 차원에서 출제하신 문제 같습니다. 자, 우리가 OSRA 같은 경우는 오션 쉬핑 리폼 액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줄여서 OSRA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는 시장 논리를, 시장 원리를 개입을 시키는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선 시장에서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선사가 없는 화주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화주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사보다는 좀 화주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98년도에 개정을 함으로써 여기서는 정기선 시장의 시장 자유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좀 폐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FMC의 선사의 타리프 신고 의무를 폐지하였다. 자, FMC라고 하면요, 미 연방 해사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미 연방 해사위원회에다가 선사들이 타리프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운임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시장 자유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담합을 금지하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우대 운송 계약을 허용하되, 줄여서 이제 SC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계약 운임률, 서비스 내용, 내륙 운송 구간,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자, 서비스 계약 운임률 같은 경우는요, 계약 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사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임을 좀 인하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 계약 운임률 등을 대외비로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로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내륙 운송 구간과 관련돼서는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하는 벌칙금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대외비로서 인정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비슷한 조건의 화주가 선사에게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미투 조항을 삭제하여 선사의 화주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자, 1984년도에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는 미투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화주국가였어요. 화주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조건의 화주들이 선사에게 차별을 받는 것을 차별 금지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누구나 선사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시장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쟁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1984년도에 있었던 미투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선사가 화주와 교섭에 의해서 자유롭게 서비스와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NVOCC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해상화물 운송주선인과 동일하게 FMC로부터 면허 취득 의무화를 하였다. 1984년도에 NVOCC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선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해상 운송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우리가 NVOCC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1998년도
OSRA에서는 NVOCC와 포워더를 이제 함께 묶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더와 함께 해상 운송 주선인으로 통칭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포워더와 같은 명칭을 보고 같은 의미로 부여를 하다 보니까 포워더에게 부여됐던 그러한 면허 취득 의무를 동일하게 NVOCC에게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 공동행위 및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전기선 시장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륙운송업자와 선사들 간의 공동협상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동행위와 그리고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대운송 계약 SC를 허용하면서 해운 동맹 체계가 조금 좀 약화되었고요. 오히려 선사 간의 통합,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법에 의한 효과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R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략적 제휴가 더 늘어나게 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8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기선 운임은 화폐, 보석, 유가증권, 미술품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징수하는 운임. 여기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부분은 이 부분이죠.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징수하는 운임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중심으로 운임을 결정한다. 뭐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종가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가 운임에 관한 내용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Ad valorem flight를 우리가 종가 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스페셜 레이트는 뭐죠? 특별 운임과 관련된 설명이죠. 수송 조건과 별개로 해운 동맹층이 비동맹선과 적치 경쟁을 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정상 요율보다 인하된 특별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운임을 우리가 특별 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오픈 레이트는 뭐죠? 부정기선에서의 운임 결정 방식으로 볼 수 있죠. 자유운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듀얼 레이트는 뭐죠? 이중운임을 의미합니다.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는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타리프를 적용을 하는 운임을 의미합니다. 자, 5번 프로레이트, 프레이트는 뭐죠? 비율 운임이죠. 실제로 운송이 이루어진 비율에 따라서 지불하는 운임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89번 보겠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자, 1번 lay time 뭐죠? 정박 기간. 2번 off hire 뭐죠? 용선 중단 휴항 조항입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off hire 같은 경우는 항해 용선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정기 용선 계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이죠. 자, 3번 디머러지 채선료. 4번 cancelling date 뭐죠? 계약 해지 조항에서 용선자의 해약 선택권이 발생되는 그러한 날짜를 cancelling d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해 용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5번 dispatch money 뭐죠? 조출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항해 용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2번 오프하이어 조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선 시장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항로 안정화 협정 또는 협의 협정 체결 증가. 자, 항로 안정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선사들이 특정한 항로에 대해서 특정한 항로를 운항을 하고 있는 전기선사들이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사들이 참가해서 선봉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맹선사 그리고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평양 항로를 취항을 한다. 그러면 그 태평양 항로를 취항을 하는 해운 동맹선사 그리고 비동맹선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로에 관한 선복량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형태로서의 그 선사들 간의 담합행위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러한 협정 등을 통해서 적정량의 선복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2번. 선사 간 전략적 제휴 증가. 해운 동맹의 힘이 약화가 되면서 선사들끼리 선복을 공유하거나 또는 선사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을 공유하는 형식의 전략적 제휴가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선박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4,000 TEU급 선박 등을 유럽이라든가 미주 항로 쪽으로 지금 취항을 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4번.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른 서비스 범위의 축소.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된다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한 물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운 관련 기업,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점차 이러한 IT 기술 등이 결합이 돼서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시화되고 있는 그 운임 정보라든가 운항 정보라든가 위험 정도를 가시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비밀 등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등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권 차터 파티와 관련된 정박 시간표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임시트에는 보통 12가지 정도의 정보가 기재가 되는데요. 먼저 도착 일시와 접안 일시, 그리고 하역 준비 완료 일시와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의 제출 일시, 우리가 N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에 대한 제출 일시가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하역 개시일과 하역 실시 시간, 그리고 용선 계약서에 약정된 하역률과 허용 정박 기간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날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고요. 또한 하역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은요. 7일 하역량 및 누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임시트에는 Statement of Quantity Loaded or Discharged per Day and of the total quantity loaded or discharged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즉 7일 하역량이 아니라 1일 하역량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per day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양할 수 있는 양, 하루에 양할 수 있는 양과 그리고 전체 하역량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7일이 아니고요. 하루분입니다. per day가 들어가서 하루에 얼마만큼 하역을 하는지가 타임 시트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선적하기로 약정했던 화물보다 실제 선정량이 적으면 용선인이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운임. 1000톤 선적하기로 했는데 500톤만 선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500톤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무슨 설명이죠? 그렇죠. 1번에 나와 있는 부적 운임, 데드 프레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부적 운임 설명할 때 돌잔치라든가 아니면은 결혼식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잔치나 결혼식을 할 때 예상 인원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 인원보다 적게 오더라도 그 차이 나는 인원수만큼은 식대로 지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럼섬 프레이트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선복 운임 전체에 대해서 항차 전체 또는 선복 전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운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롱텀 컨트랙트 프레이트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운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운송 계약을 하는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을 할 때 적용하는 계약 운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Freight all kinds rate 같은 경우는 품목 무차별 운임이죠. 품목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고 균일한 운임을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Congestion surchar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선 할증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할 수 없어서 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과하는 그러한 비용이죠. 그래서 보통 정기선 운송과 관련된 할증료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도 그냥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함부르크에 나와 있는 제19조 내지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틀리셔도 괜찮아요. 뭐 맞추셨으면 좋지만 틀리셔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 룰의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함부르크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제19조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19조 5번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loss resulting from delayed delivery unless a notice has been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within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he lien. 자, 19조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되는 며칠 이내에, 자, 여기서의 며칠은 60일로 보시면 됩니다. 60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지연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19조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은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그러니까 캘린더 데이가 되겠죠. 연속하여 60일 이내에 지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도지연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컨사이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이, 물품이 hand over to the consignee, 수하인이죠. 자, 컨시뇨 같은 경우는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자를 말하고요. 컨사이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받는 자, 즉 수하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20조 소송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any action relating to carriage of the goods under this convention is time-barred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have not been instituted within a period of 디귿 years. 자, 법적 절차. 자, judicial or arbitral.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법적 절차 내지는 arbitral 같은 경우는 중재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자, 이제 디귿에 들어갑니다. 2년 이내에 개시되지 아니한 때는 이 협약에 의한 화물 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로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 운송에 관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는 60, 니은에는 컨사이니, 디귿에는 to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틀리셔도 괜찮아요. 맞추시면은 좋은 거고요. 이 문제도 앞선 문제에 OSRA와 마찬가지로 틀려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94번 보겠습니다. 항공화물의 품목 분류 요율 중 할증 요금 적용 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할증인데 하나만 할인이죠. 뭐죠?
할인 품목은 뭐죠? 이 중에 그렇죠. 잡지죠. 잡지 같은 경우는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 품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보겠습니다. 항공화물 손상, 데미지 사고로 생동물이 수송 중 폐사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는 자, 1번 브레이커리지 뭐죠? 깨짐이죠. 2번 웻은 젖는 거고요. 자, 3번 스포일링은 뭐죠? 변질이죠. 내용물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4번 morality. 자, 4번은 뭐죠? 어떤 내용이죠? 동물이 폐사되거나 식물이 말라 죽은 경우, 고사된 경우를 우리가 mora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short landed 뭐죠? 적항목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 주로 파충류 계열 있죠. 이제 요새 애완 그 도마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조그만한 뱀을 이제 집에서 이제 애완동물로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도마뱀이라든가 뱀이나 뭐 개구리류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도마뱀류 같은 경우 파충류죠. 이러한 애들은 온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특히 좀 겨울에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동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는 반대로 너무 더워서 애들이 온도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할 때 모럴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과 관련돼서 이제 합니다. 주로 살아있는 그러한 파충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거의 안 하고요. 보통 항공 운송으로 신속하게 운송을 합니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송하인은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 세 통을 한 조로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송하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한다라기보다는 운송인이라든가 운송인의 대리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보통은 대신해서 작성을 해주고 있죠. 자, 제1원본, 제2원본, 제3원본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어떻게 되죠? 녹항, 적수, 청송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녹색은 운송인용, 항공사용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죠. 송하인이 서명한다. 서명의 주체의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제2원본은 적색 수하인용으로 기재하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서명한다. 청색 송하인용 운송인이 서명하여 화물을 인수한 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자, 이 중에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신용장에서 에어웨이빌 원본 전통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한 부의 제시로 원본 전통의 제시가 허용이 돼요. 그게 어떤 서류죠? 송하인용 원본 한 부만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송하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 그 항공화물 운송장을 누가 작성했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송하인 작성이 원칙이지만 항공사나 대리점에서 그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죠. 따라서 항공화물의 명세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송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을 했든 책임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송하인이 신고한 명세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봐야죠. 당연히 송하인이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송하인이 가장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운송인 내지는 대리인이 에어웨이비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비록 작성은 항공사나 대리점이 했다 하더라도 그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보겠습니다. 자, 피아타 비엘의 이면 약관상 정의와 관련된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이것은 기억은 means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자, MTO죠. 복합운송인입니다. 자, 이것은 복합운송인을 의미하네요. Who issued this FBL and is named on the face of it and assumed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s a carrier. 자, 복합운송 직권을 발행하고 그 표면에 face, 그 표면상에 이름이 기재가 되고 as a carrier,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MTO, 복합운송인을 의미합니다. 누가 될까요? 자, FBA를 발행을 한다. 피아타 BA를 발행한다. 피아타가 뭐죠? 기본적으로? 포워더의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에서 의미하는 것은 freight forwarder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상운송 주선인이라든가 항공운송 주선인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freight forwarder라고 할 때는 운송 주선인, 복합운송과 관련돼서는 복합운송 주선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에는 freight forwarder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means and includes the shipper, the consignor or holder of this FBL, the receiver and the owner of the goods. 자, 이 사람은 선적인, shipper, 그 다음에 consignor, 송화인, 그리고 복합운송 증권의 홀더, 소지인, 그리고 물품의 수령인 또는 물품의 주인을 의미한다. 자, 니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누굴까요? 자, 머천트일까요? 쉽오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하는 정의에는 머천트가 더 적절한 정답이 됩니다. FBL 이면약관에서의 머천트는 우리가 화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송화인, 선적인, FBL의 소지인 또는 물건의 수취인 내지는 물건의 주인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하나의 계약으로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운송물을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은 해상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한 일관 운임을 특징으로 한다. 구간별로, 운송 구간별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운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1인의 계약 운송인이 누가 운송을 실행하느냐에 관계없이 운송 전체에 대해 단일 운송인 책임을 진다. 그렇죠. 복합 운송인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4번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신속하게 환적할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의 개시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컨테이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환적이 가능했죠. 신속하고 안전한 환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복합운송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일관 선화 증권을 발행한다. 자, NVOCC는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박 운송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NVOCC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자신의 명의로 서명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체계는 자, 오랜만에 책임체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손해발생 구간을 판명, 불명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여기만 봐도 일단 답이 보이셔야 돼요. 자, 일단 손해발생 구간이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 되고 있는 통상적인 국제규칙을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책임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 운송 구간이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긴 운송 구간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헤이그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또는 별도로 정한 기본 책임 체계 원칙을 적용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손해 발생 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 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에 따라 결정이 됨. 이 부분이죠.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이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운송조약과 조화가 잘 되어서 복합운송 규칙과 기존의 다른 운송 방식에 적용이 되는 규칙 간의 충돌 방지가 가능하다. 어떤 책임이죠? 그렇죠. 이종 책임 체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에서 이종 책임 체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엄격 책임 원칙은 뭐죠? 운송인의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을 하고요. 면책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번 Uniform Reliability System 단일 책임 체계죠. 실제로 채택을 하고 있는 국제 규칙은 없지만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 체계가 좀 간단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4번 Reliability for Negligence. 자, 뭐죠?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하고요. 5번 Modified Reliability System은 뭐죠? 변형 또는 수정 단일 책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MT 조약에서 채택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MT 조약의 손해배상액과 기타 적용하고 있는 구간의 배상액이 다르다면 MT 조약이 크다면 MT 조약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0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운송조약 중 항공운송과 관련된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자, 1번부터 기억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헤이그 프로토콜 1995년도죠. 자, 헤이그 프로토콜은 뭐죠? 바르샤바 조약의 개정 의정서고요. 항공운송과 관련된 조약입니다. 자,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CMR 컨벤션 뭐죠? CMR은 도로화물 운송조약입니다. 도로화물이기 때문에 도로운송에 관련되기 때문에 항공운송과는 관계가 없죠. 자, 디귿 CIM 컨벤션입니다. CIM 컨벤션 같은 경우는 철도화물 운송조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CMI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자, Electronic Bill of Lading이 뭐죠?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통일 규칙이죠. 자, Bill of Lading은 어느 운송 방식에서 사용이 되죠? 해상 운송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여기서는 항공운송조약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 미음 몬트리올 컨벤션, 몬트리올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바르샤바 체제와 각국 간의 차이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항공운송 관련 협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읍 로테르담 룰스. 로테르담 룰 어디서 봤죠? 해상운송과 관련된 조약이 규칙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공운송과 관련되는 조약은 기역과 미음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